자, 수소결합과 관련된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끓는 점. 자, 끓는 점 보이시죠? 예? 끓는 점, 요거.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40페이지에 그림 10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찾았죠. 그래서 그 40페이지에 있는 그림 10은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화학책에 다 나오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옥스토비 책에서 내가 살짝 따온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중달책 아니면은 뭐 하이탑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그림이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 중에 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줄 누구? 여기에 있는 HFClBrI 보이시죠?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제 FClBrI 이런 원소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 주기율표상에서 몇 족 원소들입니까? 바로 17족 원소들이죠. 이 얘기는 뭐 앞에서 한번 한 적 있고요. 그 17족 원소 중에서 플러린이 2주기, 아이오다인이 5주기 아시겠죠? 그 주기 순서대로 얘네들의 끓는 점을 한번 배치를 해본 거야.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요 경향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향성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고 끓는 점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 얘기 오늘 한 얘기입니까? 저번 시간에 다 배운 얘기입니까? 저번 시간에 다 배운 얘기죠. 자, 분산력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반데르발스 인력도 쓰고요. 더 흔한 표현? 디스펄션 포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하고 뭐 기억나요? 바로 분자량하고 구조적 특징이 있죠. 분자량은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구조적으로는 어떨수록? 구조적일수록 이렇게 길쭉길쭉. 이게 이제 길쭉길쭉이 이제 과학적 표현은 아니라 사실은 뭐 길쭉길쭉하다고 써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길쭉길쭉보다는 이제 구조가 그러니까 주사슬이 선형적일수록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길쭉길쭉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아니면 또 어떤 표현도 좋다고 했죠? 길쭉길쭉 대신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썼었죠. 뭐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분산력에 영향을 받는데 그렇게 분산력이 커지게 되면 끓는 점도 커진다. 기억나죠? 그러면 이 상황이 여기서도 나타나나요? 어디서? HCl, HBr, HI에서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HCl, HBr, HI에 대해 이리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얘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분자량 커지는 건 알겠죠? 됐죠? 됐다.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끓는 점의 극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보통이요. 물론 보통이요. 이 말은 뭐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교육 과정에 아주 그 흔한 수준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매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첫 번째 1. 극성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누구하고 누구? HCl하고요. HI요. 자, 아시다시피 수소가 델타 플러스죠. 맞나요? 수소가 델타 플러스죠. 맞나요? 염소 델타 마이너스죠. 아이오다인 델타 마이너스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델타 1, 델타 2, 델타 1, 델타 2 여기서 델타 1하고 델타 2 대소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어디가 더 대소 비교, 어디가 더 클까요? 뭐냐면 여기서 전화 분리된 정도 델타 1, 델타 2,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델타 1 플러스 델타 1 마이너스. 여기서 전화 분리된 정도 델타 2 플러스 델타 2 마이너스의 델타 1과 델타 2의 대소 비교, 크기 비교, 아시겠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바로 이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전기 음성도 대소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이 경우 염소, 아이오다인, 수소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염소 같은 경우 3.1 정도 되고요. 수소가 2.인데 아이오다인이 한 2.6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아이오다인보다는 수소 염소 쪽에서 극성이 더 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 아시다시피 HCl의 극성은 더 크죠? 하지만 그 보일링 포인트는 데이터상에서 높아요, 낮아요? 더 낮군요. 그러면 끓는 점에 저 극성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주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작아서 HCl, HBr, HI 생각을 할 때는 극성을 고려해라, 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곡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극성을 고려해버리면 이건 아예 답이 틀려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끓는 점에 극성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차라리 누가 더 큰 영향을 준다? 누가? 분산력이나 분자량. 알겠죠? 이게 오히려 끓는 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을 지금은 그냥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외워야 돼. 됐습니까? 되죠? 좋아. 좋아. 거다. 자, 그러면 다 썼죠? 썼죠? 이거 지워 되겠죠, 이제? 성현한테 지워 되겠어요? 이거 해줄게. 이야. 인지 다 썼어요? 자, 그다음 1 했으니까 2. 그런데 아주 놀라웠게도 분자량과 분산력이 작아도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하면 그
보일링 포인트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HF. 알겠죠? HF.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분자량 커지면 끓는 점 커지는데 HF는 사실은 분자량이 커요? 분자량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서 이쯤 있어야 되는데 확 커진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아시겠죠? 수소결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 3점 그 그림 10과 관련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 14번 한번 보시오. 자, 41페이지에 연습 문제 14번 보이세요? 연습 14번 보이죠? 보이죠? 화학2 평가원 모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 1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수능 기출이라는 얘기죠. 그 수능 기출 문제 보니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엄청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13, 14, 15, 16, 17, 18 그리고 19, 20 숙제입니다. 19, 20 숙제.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20번까지 자 해설지 다 붙어있죠? 붙어있죠? 숙제입니다. 다음 퀴즈 풀 때 여기서 골라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골라낼 겁니다. 20번까지 꼭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렇겠죠. 오늘 시험 말고 다 다음 주에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45페이지에 상평형 이키마스. 45페이지 상평형. 45페이지 상평형. 45페이지 상평형. 자, 거기 보이세요? 45페이지 상평형.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나 어떻게 줄게요? 에이. 상평형 뭐야? 상평형. 응? 자, 우리말로는 상평형이라 번역하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phase diagram. phase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phase 이퀄리브리엄. 자, 요 상평형. 자, 우선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거기에 이런 희한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요 말뜻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자. 그러면 요거 어떤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순물질 액체 어떤 순물질 액체의 증발 과정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순물질을 그냥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자, 그럼 여러분 증발이라고 하면 액체가 뭐가 되는 게 증발이에요? 기체가 되는 게 증발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다시피 증발이라고 한 건데 혹시 증발 영어로? 증발 영어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영어권에서는 베이포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베이포레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베이포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포리제이션, 이베포레이제이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액체가 기체가 되기만 하나요? 사실 기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나요? 기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말 번역 뭐라고 해요? 응축, 뭐 액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액화 상관. 응축 혹은 뭐 액화 다 좋습니다. 이 응축을 영어로 컨덴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를 자꾸 써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선생들 교재가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일반 학책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영어 단어를 이제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세요. 그래서 몇몇 중요한 단어들은 항상 영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써드리는 거니까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단어 나오면 하나하나 외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이 동적 평형 상황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쉴게요. 자, 첫 번째 1. 실험 장치. 실험 장치. 보이죠? 실험 장치. 자, 이 실험 장치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자, 얘는 밀폐 용기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A 리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요 위쪽은 진공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뭔 공이요? 진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에 있는 액체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증발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얼마 후 A 리퀴드에 소량의 A 가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A 가스가 만들어져도 어쨌건 증발은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만들어진 A 기체들 사이에 뭐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응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소량 A 가스가 다시 액체가 되는 응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 후 어떻게 되느냐? 액체가 증기가 되는 증발과 증기가 액체가 되는 응축이 균형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때 일정한
증기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엔 증기가 없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처음엔 증기가 없다가 이놈이 일정 시간이 되면 증기가 뿅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뿅 생겨 만들어진 증기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딱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일정해지는 상황에선 증발하는 정도와 응축하는 정도가 균형을 이룬 것일까? 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속도 비교. 자, 그러면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도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이게 증발과 관련된 속도고요. 짜자자잔.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응축과 관계된 속도입니다. 알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 비교는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다짜고짜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자, 설명을 내가 하긴 하겠죠. 그렇죠? 설명을 내가 하긴 하겠는데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외워버리는 게 문제 푸는데 편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시면 저기 46페이지에 연습 문제 21이라고 있을 거거든? 찾았어요? 한 장 넘기면 연습 문제 21 찾았습니까? 자, 답 몇 번? 4번. 알겠죠? 4번. 연습 문제 21 보면 똑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다짜고짜 4번. 알겠죠? 그래서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이 그래프 자체가 너무 유명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싸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증발 속도 어떤 실험에서 이런 식의 실험에서 아시겠어요? 이 증발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거의 일정하다죠. 맞나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증발 속도는 거의 일정할까요? 여러분, 액체의 증발 속도는 누가 결정하죠? 매우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온입니다. 네, 온도가 변하면 증발 속도가 바뀌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온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도.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정 온도 속에서 증발 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온도가 일정할 때 액체의 증발은 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속도가?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압력이요?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뭐 이런 컵에다가 물을 따라 뒀어요. 그럼 물 따라 두면 컵에 따라 놓은 물 증발하나요? 자, 컵에 따라 놓은 물 당연히 증발하죠. 근데 물론 증발하긴 하지만 의외로 컵에 그냥 따라 놓은 물은 홀랑 증발해 버립니까? 꽤 오래까지 버팁니까?
꽤 오래 버팁니다. 이 그냥 컵에 따라오는 물 증발시키려면 이 꽤 며칠 두고 봐야 돼요. 꽤 며칠 두고 봐야 이게 서서히 증발해서 없어지지, 컵에 좀 물 따라놨다고 탁탁 증발하는 건 아니라고요. 왜? 사실 H2O 분자끼리는 뭘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잘 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딱 들고 바닥에 확 찌끄리면 증발 잘해요, 안 해요? 대빵 잘하죠? 바닥에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세 증발하는 거 우리 충분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컵에 담아두었다, 바닥에 뿌렸다. 무슨 차이예요? 표면적이죠. 등온 조건에서는 바로 표면적이 증발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뭔만 여기죠? 여기죠?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거의 일정한 이유는 현 실험 장치 속에서 액체 표면적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양적인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액체의 물질량이 많습니까? 기체의 물질량이 많습니까? 당연히 액체 물질량이 많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넣어놓은 액체에 대해 일부 증발했다 하더라도 사실 액체의 질량은 크게 변했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변했을 것 같아요? 거의 변하지 않았겠죠? 그냥 이 공간을 채우는 정도로만 증발을 했다면, 그러면 이 녀석 질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을 테니 이 표면적도 특별히 변했겠어요? 표면적도 거의 그대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역으로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응축 속도는 점점점 증가하는 걸 보이죠? 점점점 증가하는 걸 보이죠? 자, 바로 뭐다? 우선 여기. 처음에 응축 속도는 0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A 가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증기가 있어야 응축을 할 텐데 처음에는 진공인지라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응축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 응축 속도가 0인 거죠. 왜? 아싸리 없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A 가스의 양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증기끼리 뭉쳐야 다시 또 액체가 될 수 있으니까 증기가 많아진다면 지들끼리 뭉칠 수 있는 확률도 되려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가스의 양은 증가하고 응축 속도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민성아 맞아요? 좋아.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요 영역에서 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자 변화가 생기겠어요? 알자 변화가 없겠어요? 알자 변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증기가 더 많아지는 게 관찰되지도 않고 액체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알자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이때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다. 네. 다시요. 뭐라고요? 증발 속도하고 그 뭐냐면 뭐야 이게 달라지게 되면 상평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질 않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만약에 증발만 잘 된다. 그러면 액체를 모아둔 상태에서 증기만 잔뜩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응축만 된다. 그러면 기체 없이 액체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관찰해야 되냐면 그릇 안에 액체만 존재하거나 증기만 존재하는 걸 우리는 관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밀폐된 그릇 속에서 두 상태가 공존하는 걸 관찰하게 되죠. 그 관찰을 한 그 결과에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요. 우리 자연에서 인간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왜 밀폐된 그릇 속에서 두 개가 공존해야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주가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마치 왜 그러는 거냐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질량 보존 법칙 있죠. 질량 왜 보존돼요? 아무도 몰라요. 에너지 보존 법칙 있죠. 에너지 보존 왜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질량이 그리고 또 하나 운동량 보존되죠. 왜 보존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인간이 길게는 20만 년, 20만 년이면 뭐가 출현할 때예요? 호모사피엔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짧게는 5천 년, 5천 년은 문명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길게는 20만 년, 짧게는 5천 년, 인류가 우주를 관찰한 결과 질량이 보존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발전시킨 게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그럼 왜 질량이 보존되게, 왜 질량이 보존되게 우리 우주가 구성됐느냐는 오직 신만이 아는 거예요. 우주를 처음 구성한 그 무언가만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것의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할 때 질량을 보존하게 이번에 세팅을 해볼까? 근데 걔는 다른 우주에선 질량이 보존 안 되게 세팅해볼까 했을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뭐라고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만약 질량 보존이 왜 되는지 이유를 밝혀내면 노벨상 100개 받아요. 왜냐하면 전 우주의 근본적 원리에 접근한 거라서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은 뭘 관찰한다? 밀폐된 그릇에 액체를 담아 놓으면 일부 증발하고 일부 액체가 남아있는 걸 보통의 온도 조건에서 관찰하거든요. 왜 이걸 보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보느냐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즉 자연과학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근본적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본적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뭐 이거죠. 예를 들어 유전 정보 어디 담겨 있어요? DNA에 담겨 있죠. 그것만 하면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왜 유전 정보를 DNA만 담아요? 라고 묻는다면 nobody knows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전 우주의 진리에 정확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 겉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 알아요? 강철의 연금술사? 그게 평행우주를 다루고 있거든요. 평행우주를 다루는데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보면 판타지 같아요. 판타지 소설이 내용이 판타지인데 여기서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 판타지 세상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캐릭터들이 뭐냐면 위저드들이에요. 위저드. 우리말로 하자면 마법사들. 그러면 이 마법사들이 하는 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위저드들이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마법이에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게 마법이에요. 여러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죠. 종이를 가져다가 불 붙이면 확 타죠. 이거는 마법이라 그래요. 마법이라 그래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죠. 마법은 뭐냐면요. 갑자기 다 타버린 재 속에서 이압해가지고 종이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연소 반응을 통해서 전 우주로 퍼져나갔던 수증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마법적인 뭔가를 이용해서 다시 다 끌어모아 화학결합을 다시 시켜서 이 물질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전 우주적 관점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모든 예들은 이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만화 작가의 설정상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건 현재 우리 우주에서는 이게 절대 벌어질 리가 없어요. 절대 벌어질 리가 없죠. 우리 우주는 언제나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모아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게 우리 우주거든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우리 우주에서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무조건 일어나고 이쪽은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뜻 알겠어요? 봐봐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될 수도 있고 감소 안 될 수도 있고. 이 말은 일관됐다는 얘기예요? 일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월드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뭐가 발전하는 거예요? 매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일관되지 않으니까 매직이 발전하고 그 매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타지 세상에 반하는 우리 월드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어요. 100% 증가해요. 100% 증가하죠. 100%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관된다는 얘기예요? 일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관된다는 얘기죠. 일관된 세상에서는 뭐가 발전한다?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만화에서는 이 두 개의 얘기가 공존해요.
그래서 동일 주인공이 평행 우주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마법사인데 이 세상에서는 과학자예요. 이 둘이가 만나요. 뭐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하필 이 월드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평행 우주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 완전 성립하지 않는 새로운 월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은 매우 꿈만 같은 얘기지만 이게 아직은 자연과학이 연구해야 하고 아직은 연구하지도 못하는 한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량 보존이 왜 성립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질량 보존이 왜 성립하는지를 안다면 그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인류가 우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평행 우주의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한 모든 평행 우주의 구조를 안다는 얘기는 저 월드는 질량 보존이 성립 안 하네. 우리 월드는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걸? 그러면 그 차이로부터 이래서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구나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건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겠죠. 거의 인간의 지적 수준이 신에 가까운 영역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걸 다룬 영화가 또 뭐예요?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본 사람. 인터스텔라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인공 모피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블랙홀로 들어가죠. 사실 블랙홀로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죠. 누구의 도움으로? 미래 인류의 도움으로. 미래 인류가 과거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머피라는 사람과 통신을 하죠. 어디서? 블랙홀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다차원 공간에서. 그 다차원 공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인터스텔라 설정상. 미래 인류가 만든 거죠. 미래 인류가 과거 인류를 위해서 다차원 공간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머피를 초대하고 미래 인류들만 이해할 수 있는 블랙홀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를 주인공한테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중력을 이용해서 현재 지구에 있는 딸에게 블랙홀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하죠. 그 데이터를 통해 지구에 있었던 딸 머피가 블랙홀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 인류를 우주로 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획득하고 그걸로 전 인류를 우주로 이송시키는 이야기가 인터스텔라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미래 인류는 과거의 인류에게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차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럼 잘 봐요. 블랙홀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다차원 공간을 만든 후 과거의 인류에게 통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이죠. 신이에요, 신. 인류가 신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인류의 과학기술이 신이 된 상태를 그린 게 인터스텔라예요.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과거의 신은 뭐예요? 마른 하늘에 쾅쾅 날벼락하는 게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겨우 과거의 신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뜨리는 게 그게 과거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에서의 신은 뭐란 얘기예요? 다차원 다중우주를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차원 공간을 이용하고 블랙홀의 암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과거의 인류에게 통신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뭘 거다? 과학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바로 뭐냐면 이슬람교를 믿듯 우리가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또 하나의 종교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봐요. 5,000년 전에 아프면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300년 전에 아프면 누구한테 가요? 교회 가잖아요. 요즘 아프면 어디 가요? 과학자한테 가잖아요. 이해했어요? 무당, 성직자, 종교, 성직자, 그 다음에 지금의 과학자 다 뭐예요? 종교예요. 즉 여러분이 배우는 과학은 현대가 만들어낸 최첨단 종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종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 어디예요? 중세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 중세시대 똑똑하다고 하면 다 어디 가요?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라틴어로. 여러분 라틴어 배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존나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 이상한 문법까지 배워가면서 성경 다 외우잖아요. 그게 중세시대 때 종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똑똑하다고 하면 다 어디 가요? 과학고 가잖아요. 과학고 가고 서울대 가잖아요. 뭐 가르쳐줘요? 과학고 가고 서울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요? 과학고 가고 서울대 가면 누구 말씀 가르쳐줘요? 뉴턴과 볼츠만과 아인슈타인의 말을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의 종교인 거예요. 즉 지금 시대에 하느님을 찾는 건 굉장히 미개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면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의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종교 철학자, 과학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는 과학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과학도 언젠간 부정당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0년 전 무당들이 결국 부정당해요? 안 해요? 당하죠. 그 다음 중세시대 기독교가 결국 부정당해요? 안 당해요? 부정당하죠? 여러분 흑사병 돌았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흑사병 낫게 해줘요? 다 뒤지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 부정당했잖아요. 그러면 미래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체계라는 게 유지되겠어요? 부정당할 수도 있겠어요? 뭔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마법과 과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천재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불가능하고요. 나는 뭐 이미 할아버지라서 나 몇 년 살다가 이제 나는 뭐 곧 죽을 테니까 나는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업적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성이가 뭐 쓱 물었는데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이거고 시험 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퀴즈 봤던 사람은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